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리랑 학교 교장 김현갑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아리랑의 전체적인 가치, 그 안에 경산 아리랑이 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은 아주 탁월한 보편 가치를 가진 특별한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리랑은 아주 매우 문제적인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다 아는데 막상 설명하라거나 또는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은 쉽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2011년에 중국이 자기들의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을 지정을 했죠. 그 이듬해인 2012년에 우리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아리랑을 지정을 했죠. 또 2년 후에는 북한의 아리랑을 가지고 인류문화유산에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인 2015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129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3개국에서 4개의 위상을 부여한 무형문화유산은 전 세계 아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유네스코든 또는 북한이든 또는 우리 문화재청이든 또는 중국 국무원이든 아리랑은 함께 할 만한 아주 탁월한 보편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 이런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네스코가 아리랑을 심의할 때 3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리랑은 탁월한 보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는 아리랑을 부르는 공동체에게 결속력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한민족, 여기에는 남북한을 포함하고 해외 동포들, 특히 일제시대 때 구한말 때 흩어졌던 고려인 또는 까레스키 또는 조센징 이렇게 부르는 해외 동포들까지도 아리랑을 얘기하면 눈시울을 붉히고 당연히 나는 고려인이고 나는 조선인이고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공동체의 결속력을 주는 가치가 있다라고 유네스코가 심의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아리랑은 창조성을 입증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정선 아리랑이 있는데 경산 지역에서 하나의 아리랑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좋으면 부르면 되는데 굳이 정선 아리랑을 두고 또 하나의 아리랑을 경산 지역에서 만들어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상이 아니라 일제 초기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양 아리랑도 생기고 진도 아리랑도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개념으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이 대표적인 하나의 노래가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부르면 되는데 우리는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의 새로운 버전들, 지역적인 버전들, 음악적인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부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한국인들이 그만큼 창조성이 강하게 발휘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갈등을 겪고 있고 분단 체제에 있고 전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아리랑을 동일하게 민족의 노래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 100년 전, 120년 전에 흩어졌던 중앙아시아의 교포들도 아리랑 하면은 우리 조상들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볼 때는 이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노래는 한민족만의 가치가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아리랑을 공유할 수 있다.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3가지 가치를 들어서 유네스코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랑은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아리랑 전반의 개념이나 가치가 이렇다면은 그 안에 하나인 경산 아리랑은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이 얘기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산 아리랑은 2007년에 이재옥 선생님의 자료를 영남대학에서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가치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경산 아리랑을 백영숙 작사 작창으로 창작해서 그 기념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산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등재 이전에 이미 작창이 돼서 불려지게 됐다. 이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밀양 아리랑이나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작창했는지도 모르고 불려지는 그야말로 민요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경산 아리랑은 영남 민요 연구의 백영숙 작사 작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것을 민요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리랑이 갖고 있는 속성과 특징 중에 이 창조성을 가치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도 아리랑과 밀양 아리랑의 작사 작창자를 모를 뿐이지 그것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록이 정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산 아리랑은 작사와 작창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진도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는 60-70년 아니라 80년이 넘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경산 아리랑은 결국 5-6년, 7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유네스코 등재에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무형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형주의라고 해서 무형문화유산도 그것의 스승이 누구고 그 노래의 원류가 어디느냐, 그 원류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 심사에서 요건이 됐는데,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는 전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공동체에서 불려지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그 공동체가 그것은 그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공유하고 향유하는 어떤 형태, 그것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전형성을 갖추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최소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산 아리랑은 이미 2007년에 작사 작창이 돼서 영남민요연구회 뿐만 아니라 영남민요연구회 경산지회, 구미지회 이 영남 일대에서 불려져 왔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얘기한 50여 종의 남한의 아리랑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50여 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산 아리랑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밀양, 진도, 정선, 본조 아리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문화재로 내세우고 있고 인류문화유산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경산 지역에서는, 구미 지역에서는 스스로가 부르는 경산이나 구미 아리랑을 강력하게 내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분명한 인류문화유산 중에 하나이고 국가무형문화재 129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함으로 해서 향후에 하는데 더 긍지를 갖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승의 활성화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류문화유산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인 경산 아리랑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오늘에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제 그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문화재청이라든가 많은 지역의 문화일꾼들이 인식하는 바입니다. 하나는 축제 형식이죠. 그 지역에 맞는, 그 공동체에 맞는 형태의 정례적인 행사를 한다. 근데 그 정례적인 행사를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 지자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축제 또는 제자를 붙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축제 또는 경산 아리랑제라는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과 나이 어린 또는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는 방법으로서는 경창대회를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물론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병행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해에 경산아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경창대회를 한다면은 전국에 소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경산아리랑을 알리고 또 경산아리랑을 차세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반드시 이것을 주최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는 자기 지역만의 소구력을 갖는 기획서나 제안서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국가, 더 나아가서는 애국을 상대로 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향유할 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보도자료나 기획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주최 측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이 앞으로 경산아리랑을 훨씬 더 확대하고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 요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산아리랑을 얘기하면서 왜 이 경산아리랑이 2006년, 2007년에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남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이 남한강과 북한강 이 강을 사이로 해서 살면서 만들어진 노래지 강원도 정선 산골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노래거든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러한 경상도 강원도 일대의 그 산악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오면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우리가 민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1950년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강원도 소리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강원도에서 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70년대, 80년대 와서 민요학자들이 실제 답사를 한 결과 그리고 과거에 조상들이 남긴 기록을 뒤져보니까 그게 아니고 경상도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민요조사 사례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영남 지역과 강원도라고 하는 인구 비율은 7대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요를 많이 부르는 것도 당연히 영남 지역이겠죠. 그래서 기록도 영남 지역의 민요를 조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요를 최초로 전공했다는 이재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성제대를 다니면서 1930년대에 이 영남 지역을 조사한 영남 전래 민요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개인이 학술적인 목적으로 조사한 유일한 자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능가하는 자료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죠. 두 번째, 김소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민요 수집가, 연구가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해방 후에 교육 현장에서 민요를 가르쳤던 김사엽이라고 하는 분이 영남대학교 교수였고 영천이 또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적어도 민요가 국학에 자리 잡게 되는 1930년부터 50년대에 활동했던 민요학자나 조사자는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풍 때문에 오늘날 아리랑의 전승 현장은 영남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선 아리랑은 유명하지만 그 이외에 강원도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은 그거에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 나온 거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뭡니까? 밀양 아리랑에서부터 영천 아리랑에서부터 대구 아리랑에서부터 경산 아리랑에서부터 구미 아리랑에서부터
또 팔공산 아리랑에서부터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 전체적인 아리랑 판도에서 영남 지역이 중심이고 그 중심에 창조성을 발휘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하나가 경산 아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